예, 그래서 이제 그 60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 자, 60페이지에서는 이제 이 설화의 정착과 변모인데, 여기에 보면 이제 세 번째 줄에 삼국유사 고본 수의전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이제 수의전이라는 말이, 자, 수의전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숫자는 그 특수하다는 뜻이에요. 특수하다. 이라는 건 다를 이자죠. 다르다. 지금 그 60페이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본 수의전은 이제 신라 때 것이고 채치원이 손댔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제 이 수의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여러 설이 있는데 뭐 박인양이 지었다는 설이 이제 상당히 지배적이에요. 박인양이 수의전. 자, 그다음에 이제 삼국유사에 이제 그런 그 설화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내용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거기 그 두 번째 단락에 보면 그 넷째 줄에 보면 설화 기록이 자료 보고에 그치지 않고 작품 창작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설화 이런 것들이 그런 내용이 이제 설명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기면가모라는 게 있을 거예요. 기면이 호랑이 처녀 이야기를 그 삼국유사에 기록했다고 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그 기면가모예요. 김현감호.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면이 호랑이와 교감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걸 이제 거기다 좀 써놓으세요. 김현감호. 그래서 이제 김현이라는 인물이 자기가 겪었던 일에 대해서 이제 죽을 무렵에 뭐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이고 가탁된 자고 이야기를 글로 써서 전을 만든 사람은 따로 있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조신 이야기가 밑에 있는데, 삼국유사를 지을 때 조신전을 인용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그 조신의 이야기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하나의 어떤 이야기 원본에다가 이제 여러 개의 어떤 살을 붙인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조신전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뭐랄까요, 생애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게 전이거든요. 무슨 전 이런 것들이 붙는 거는. 자, 61쪽에 보면 그래서 이제 그 수의전이라고 하는 거 있죠. 거기 이제 두 번째 줄에 를 내서 가져온 채치원이 있다. 그러니까 이 수의전이라는 작품 속에 이 채치원이라는 작품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채치원이 이 작품 속에. 그래서 이제 이 채치원은 일종의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작가가 누구냐? 그래서 이제 박인양이라는 설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작가가 그 채치원일 수도 있다. 아니면 채치원과 같은 육두품이다, 이런 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알 수가 없죠. 그 뭐 하여튼 이 채치원이라는 게, 이 채치원 이야기는 다 아시는데 쌍여분에 묻혀 있는 두 여자, 그 귀신이죠. 만나 시를 주고받으며 사랑을 나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61쪽이 첫째 줄에 전기라고 나오는 거죠. 기이한 것을 전한다. 이때는 그 기록할 기자가 아니죠. 기이할 기자죠. 다음 61쪽에 이제 두 번째 단락에 이제 폐관 잡기, 폐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야기가 생겨났다라고 나왔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설화와 소설의 중간적 형태다라는 것이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이제 보면 연극의 자취를 찾아서 이제 글을 내려가 보면요. 그래서 이제 중세, 굿, 놀이, 연극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그 두 번째 단락이 고대에 들어서면 고구려의 수신. 그러니까 수신은 여기서 이제 나라굿이라고 보면 됩니다. 수신은 이제 나라의 굿이다. 수신굿이라고 쓴 게. 이 수신은 일종의 주몽의 어머니라고 써놓으십시오. 61조.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수록굿에서 볼 수가 있듯이 이제 그런 행사를, 건국신을 행동으로 표현한 행사를 거행했다는 것이 또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넘겨보세요. 자, 62페이지.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첫째 줄에 보면 수신이나 수로를 받는 그런 행사가 이런 그 농사가 잘 되게 하고 안녕, 편안함이죠.
이걸 꾀하는 굿이었다는 거고요. 거기 그 61쪽의 두 번째 줄에 국중대회라고 써있죠. 국중대회. 이 국중대회라는 건 나라굿을 가리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도록 하는 모습에서는 놀이였다라고 나왔죠.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62쪽의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이제 그런 시절, 이 이제 연극의 황금시기였다. 그러니까 원래 연극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처럼 그런 연극이라고보다 옛날에는 이제 짐승의 탈을 이제 뒤집어 쓰고 약간의 이제 어떤 연기를 하는 거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어떤 그 뭐 주제가 있거나 이렇게 한다라기보다는 이제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굿과 복합이 되어서 이제 그런 예약을 정비하는 일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써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는 좀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그런 뭐 연극이라든가 농악대 뭐 이런 것들이니까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63페이지. 고구려 백제의 놀이와 연극이라고 또 나왔죠. 그래서 이제 고구려의 가무. 그러니까 고구려는 그 63쪽에 이제 보면 무용총이라는 게 있죠. 이 총이라는 게 무덤이라는 뜻이잖아요. 거기에 보면 무용을 하는 어떤 그림이 있어요. 특히 이제 이 고구려가 이렇게 사람들이 있으면 이렇게 막 춤추는 이렇게 막 춤추는 그런 모습이 그림이 있죠. 무용총 같은 데 보면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분벽화에도 그런 게 많이 있었다. 그러니까 특히 고구려의 그런 춤추는 거와 관련된 게 상당히 뛰어났다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63페이지의 그 밑에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이제 뭐 봉산탈춤의 팔목을 연상하게 한다. 이런 게 있고요. 나중에 여러분 인터넷에서 무용총을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런 춤추는 그런 그림들이 보입니다. 무용총을 보면. 그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단락에 수서 악지하는 고구려의 지서라는 이름의 놀이가 있었다. 그래서 오늘날의 지세에 해당하는 것이고 연극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머리에 상투를 틀어 올리고 이마에 곤지를 찍고 황금 귀걸이를 달고 이제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 쭉 써놨죠. 그러니까 이런 춤추는 모습을 이렇게 그려놨다는 거겠죠. 자, 넘겨보세요. 64페이지로 넘겨보시면 거기에 이제 보면 특히 이제 백제 같은 경우에도 거기 164쪽의 둘째 줄에 기약이라는 것을 이제 일종의 춤이죠. 그런 것들을 많이 했다는 것이 나오고 그 64쪽의 그 세 번째 단락에 보면 일본에서는 이제 외래악을 좌방악, 우방악으로 정리했고 좌방악은 당악, 그러니까 당나라에서 온 악이라는 거예요. 당악이라는 것은 당나라에서 온 뭐 음악이다 이런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중국 것들을 포함시킨다. 고려악이라고 일컫는 우방에는 고구려를 위시해서 신라나 발해의 것들도 소속이 되었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꼭두각시 노름도 이제 밑에 설명이 나와 있죠. 그런 것도 이제 성행을 하고 있었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65쪽으로 넘어가면 65쪽을 보세요. 65쪽에 보면 거기 그 세 번째 줄을 보겠습니다. 중국의 수서 동의전에 일거되는 백제 노래 가운데 농주지. 이 농주지는 좀 설명을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세 번째 줄에 이 농자가 이제 희롱할 농자예요. 희롱할 농. 주라는 게 구슬주자입니다. 그러니까 구슬을 가지고 희롱한 그 연극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죠. 시가 연극을 가리키는 거니까. 공연 이런 거죠. 그런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름으로 뭐 구슬을 놀리는 놀이고 신라의 금환과 비슷한 것이 이 환이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뭐 어떤 그런 그 구슬 이런 거와 관련이 있는 거죠. 비슷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 자, 신라는 이제 거기 보면 가무 백희라고 나왔죠. 노래하고 춤추고 온갖 연극을 한다, 공연을 한다 이런 뜻이겠죠. 가무 백희라는 게. 그리고 이제 팔관회라는 게 그 밑에 있죠. 505. 이 팔관회는 일종의 불교 행사입니다. 불교 행사라고 좀 써놓으시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불교적인 행사 밑에 연등회라는 말도 있죠. 그 단락에 밑에서 둘째 줄 위로 올라가면 연등을 켜놓고 이제 추는 모임이죠. 그 다음에 산대이라는 것은 산처럼 높은 무대라, 이 산이 아니라 산처럼 높은 무대라는 뜻이에요. 산대가.
그런 무대에서 연극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춤들을 췄다는 이야기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66페이지. 거기 이제 둘째 줄에 보면 이제 그래서 왕이 차차홍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그 무당 노릇을 하는 일이 후대에도 있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수로 부인 이야기했죠. 수로 부인은 이 수로는 무당이라고 했죠. 무당. 꽃을 원하는 헌화가 있었죠.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랑이 나라를 위해 싸우다 죽은 동료를 추모할 때 노래를 지어 부르기만 하지 않고 탈춤이라고 하는 것도 공연했다. 그런 게 또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한번 이제 밑에 그 자세한 이야기는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락에 다섯 단락에 신라 때 탈춤이 있었다. 그게 이제 경흥 삼국유사의 경흥우성. 경흥이라는 스님이 근심 때문에 병이 들어서 앓고 있을 때 여승이 찾아왔는데 웃으면 나을 수 있다고 해서 11가지 면모를 만들어 그것대로의 이제 춤을 추어 보였다라고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쭉 있고요. 그 다음에 처용무라는 것이 밑에서 둘째 줄에 있는데 이거는 이제 처용가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처용무는 처용가. 여러분 나중에 이제 자세히 배우실 건데 처용가 동해 용왕의 뭐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처용가가 팔구치한가인데 뭐 그 경주 밝은 달에 서울 밝은 달에 요즘 말로 하면 밤 늦게까지 놀다가 들어와서 자리를 보니 다리가 4개이구나. 둘은 내 것이지만 둘은 누구의 것인가? 본디 내 것이지만 빼앗은 것을 어찌하리. 뭐 이런 뜻이에요. 요즘 말로 하자면.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이게 이제 외간 남자 이거는 이제 직접적인 의미로 보면 그렇지만 그런 의미보다는 이제 이것이 좀 더 들어가면 이 처용의 부인이 역병을 앓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다는 설이 지배적이에요. 역병을 이게 이렇게 됐다는 것은 역병을 앓는 것을 이야기하고 여기 이제 처용의 어떤 관용의 자세, 관용의 태도 이런 것들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자세한 거는 이제 2학기 때 좀 보시면 될 거예요. 자, 67쪽을 보세요. 67쪽. 그래서 이제 그 처용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세 번째 단락, 처용은 특이한 존재다. 그래서 개운포. 그러니까 개운이라는 것은 그 첫 줄에 구름이 열렸다는 거거든요. 구름이 열린 나루터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처용이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거기다 좀 써놓으시고 축사라고 그래요. 사악한 것을 쫓아낸다. 축사라는 것은 사악한 것을 쫓아내는 이야기가 축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틸라의 5가지 놀이에 보면 이제 최치원의 시, 향악, 자병, 오수 밑에 있죠. 금안, 월전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제 68쪽에 보면 오기, 68쪽을 보세요. 오기라는 것은 5가지 기술이라는 뜻이에요. 68쪽에 첫째 줄에 이제 오기라고 나왔는데 5가지 기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산예라고 이제 나왔을 때 이 예가 사자를 가리켜요. 사자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자놀이. 그래서 신라의 사자가 없었으므로 들어온 놀이로 봐야 될 거고 월정과 속독은 등장하는 놀이꾼의 모습이 기이하고 이름이 서역에 있는 국명과 비슷하다 하는 점을 전래설의 증거로 삼는다. 뭐 이렇게 이것도 이제 뭐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의문이 있다고 나왔죠. 고개, 금환, 이 아까 환이라는 게 방울을 가리킨다고 그랬죠. 이 방울, 이제 금환 이야기를 할 때 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그 방울적인 것을 이제 가리켜 여기 이제 요렇게 여기다 이렇게 점을 하나 찍어줘야 돼요. 이게 9글자니까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거기 68쪽에 보면 이제 그 세 번째 단락에 금빛 방울을 놀리는 놀이다. 그게 이제 솜씨가 뛰어났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단락에 보면 이제 탈춤미 과장, 여기 보세요. 마지막 단락 밑에서 두 번째 단락. 이 과장이라는 게 뭐냐면, 한자로 좀 이걸 써야 되는데, 좀 한자로 좀 써주세요. 과장. 이 과장이라는 게 이제 요즘 말로 챕터예요, 챕터. 1챕터, 2챕터 이런 걸 과장이라고 하거든요. 이 과장은 그 단독으로 쓰여도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을 과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뭐랄까요. 공연을 하는데 그 과장만 봐도 재미가 있는 거죠. 그런 것을 과장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제 이런 채치원이 이런 오기에 대해서 시를 썼다. 69쪽을 보면 남북국 시대 발해 문학.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뭡니까 통일 신라 시대 뭐 이러는데 보통 이제 남북국 시대라고 이제 작가는 표현을 했어요. 남북국 시대. 왜 남북국 시대냐?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가 있으면 여기가 발해가 있었고 밑에는 뭐 삼국 있었잖아요. 신라, 뭐 고구려, 백제, 가야 이렇게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남국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요 발해를 북국이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북국 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69쪽에 그렇게 남북국 시대라고 했고 이제 발해의 어떤 유물 같은 거에 대한 이야기 조금 써놨죠. 거기 두 번째 단락에 온정균의 송발 해왕자 귀국. 그래서 이제 시를 지은 시기는 발해 11대 이진왕 무렵 9세기 중엽. 시에서 한 말을 보면 나라는 나누어져 있고 서로 기름 벌어도 신하글은 한 집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단락에 발해는 해동성국, 그러니까 바다 동쪽에 그 성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이제 아주 번성하다는 뜻이에요. 번성한 나라, 뭐 이 정도로 번역할 수 있겠네. 해동성국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그 한자에서 이걸 좀 더 설명드리면 이렇게 쓰면 이건 이룰성자고요. 요 밑에 이제 이렇게 그림명 이게 이제 이렇게 있으면 이건 번성할 성자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문학이 제일 마지막 단락에 한문학만이 아니었으리라는 짐작도 있다. 한자를 이용해서 자국어를 기록하는 방법이 있었을 것이다. 이것도 이제 추측만 하는 겁니다. 실제로 뭐 그랬다는 의미보다는. 자, 70쪽으로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제 발해 문학에 대해서, 근데 발해는 뭐 역사는 상당히 이제 뭐 발전하고 대조영이 세웠고 했지만, 뭐 실질적으로 이제 이렇게 명확하게 뭐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좀 많지가 않습니다. 발해는. 70쪽으로 넘어가시면 거기 그 네 번째 단락 발해 문학 작품이 국내에 남은 것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되었는데 49년 비문이 발견되었다. 정해공주 묘비. 거기에 보면 이제 비를 보면 위에는 구름을, 언저리에는 화초를 무늬로 새겼다. 정교하게 다듬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녀문이라고 하는 게 그 밑에 있는데 이 변녀문이라는 것은 4글자와 6글자로 이루어진 거라고 했어요. 이거는 제가 어디에서 이야기를 했냐면 그 광개토대왕비에서 이야기 드렸어요. 광개토대왕비라고 하는 게 이제 앞부분에 쭉 나오거든요. 그 광개토대왕비를 보면 그 변려문이 어떻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 39쪽을 잠깐 펴보세요. 39쪽을 펴시면 그 두 번째 단락의 둘째 줄에 제가 변려문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변은 두 마리 말이 나란히 수레를 끌고 다니는 거. 그러니까 두 마리 말이 수레를 끄니까 뭐겠어요? 사가 되겠죠. 두 마리 말이 나란히니까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제 그것을 그 뭡니까? 여가 한 쌍의 남녀를 가리킨다고 그랬죠. 말을 끄는. 그러니까 처음엔 사로 갔다가 나중에 육으로 가요. 거기 보면 그 광개토대왕비도 네모가 있지만 그 위에는 66이 있고 밑에는 4444죠. 또 가다가 또 밑에는 또 666으로 가요. 그래서 4글자, 6글자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자, 다시 넘겨보세요.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변녀문이라는 게. 그런 것을 뭐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 단락의 발해문학에는 아름답게 표시하는 격식을 너무 존중하다가 창의력을 잃은 폐단도 있었다. 이런 이야기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신라 한문학의 성숙과 최치원까지만 오늘 좀 하겠습니다. 보세요. 거기 이제 신라는 당연히 이제 한문학이 성숙했다는 것이 쭉 나오고, 신라는 이제 골품제 사회였다. 이런 건 다 아실 거고요. 거기 이제 그
신라에서는 육두품이 나오죠. 거기 71쪽에 5째 줄에 육두품에 내붙여 놓으세요. 이 채치원이 육두품 출신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해도 그 이상 올라가질 않는 거죠. 육두품. 그런 걸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그 밑에 단락에 이제 유학이 불교를 대신해서 지배적인 이념의 자리를 차지할 수는 없었다. 진골귀족은 유학을 정치의 이념이 아닌 수단으로 삼았다. 유학이나 한문학 전문가는 그런 그 실무적이거나 장식적인 구실을 담당하도록 하는 기본 방침이 변하지 않았다. 자, 그 다음에 설총이 나왔죠. 원효의 아들. 어머니가 공주였죠. 아버지가 육두품이어서 그 육두품 신분을 물려받았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원효가 불교에서 그러니까 원효와 이제 사이에 태어난 게 설총 아닙니까? 그런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 설총은 아주 똑똑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히 이제 구결이란 말이 있어요. 거기 71쪽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단락의 넷째 줄에 보면 구결을 창언했다. 구결이란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삼인행 뭐 여기 뭐 이면 필요 아사 인이 이런 게 나오잖아. 이런 걸 구결이라고 그래요. 옛날에는 우리말이 없으니까 이런 걸 다 한자로 썼어요. 한자로. 그러니까 구결은 뭐냐면 토다는 거예요. 토다는 거. 거기에다가 토를 다는 거. 그렇게 써놓으세요. 토를 다는 거. 원래는 3인행 필요아사인데 여기다 이면, 인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한자로 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항계는 이제 풍왕서라고 나왔는데 이 풍이라는 것은 풍왕서라고 할 때 이 풍은 뭐랄까요? 그 일종의 풍자하는 거예요. 풍자. 영어로 세타이어라고 하죠. 그 꽃의 왕의 이야기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꽃을 통해서 임금을 풍자하는 이야기가 화항계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겨보세요. 다음 페이지. 72쪽에 두 번째 단락에 보면 고려 이후에 신하가 임금의 잘못을 말하는 주의를 글로 써서 제출하는 관례. 그러니까 주의라는 것은 이제 임금에게 막 그 바른 말을 이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사와 같은 우원작품군이라고 72쪽에 두 번째 단락 둘째 줄에 있어요. 우이를 사용하지 않았다. 우원. 이게 뭐냐면 우이라는 것은 좀 써놓으세요. 빗대어 표현하는 거. 빗대어 표현하는 거. 이런 거죠. 낙낙장송이 시조에 보면 다 기울어 가노매라. 떨어지는 긴 소나무가 다 기울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럼 뭡니까? 충신을 가리키겠죠. 돌려서 표현하는 걸 우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나라의 빈곤가에 급제하고 거기 세 번째 단락이 나오는데 이 빈곤가는 외국인 시험이라고 써놓으세요. 외국인 시험. 이걸 빈곤가가 저도 이제 예전에 당나라에 가서 채치원이 막 이제 아주 뛰어났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외국인들끼리의 시험이에요. 외국인들끼리의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아주 막 뛰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에 온 중국인들끼리 모아놓고 시험을 본 거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하여튼 그 빈곤가에 급제를 해서 그래도 뛰어나긴 한 거죠. 그래서 문명, 그러니까 이름으로 문으로 이름을 떨쳤다는 거예요. 문명. 그래서 육두품인데 나중에 이제 가해산에 가서 은거하다가 신성이 됐다. 이거는 이제 하나 이야기겠죠.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채치원에 이제 그 밑에 글이 많다라는 게 써놨어요. 뭐 여기저기. 그건 뭐 자세히 읽어볼 필요는 없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재능을 발휘해서 인정을 받고 영달하지 않은 데 있었다. 마지막 단락이 있죠. 뭐 그런 이야기를 쭉 써놨습니다. 채치원이. 그런데 이제 쉽게 그렇게 되지 않았죠. 자, 73쪽.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위에 있는 건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73쪽에 그 네 번째 단락 정도 내려가서요. 신라의 돌아와 사삼 비명을 쓸 때 승려의 행적에 대해 공감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 왕명을 받들어 장문 전문가의 능력을 발휘했다. 그러니까 글을 잘 썼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채치원이 뭐 토항소 경문이라는 작품을 썼는데 이때 이제 황소는 그 황소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황소가 그 경문, 그러니까 황소라는 사람에게 글을 쓴 어떤 문장이라는 거예요. 토황소 경문에 보면 이 황소가 이 채치원이 쓴 글을 읽고
뭐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뭐 그런 정도로 글을 잘 썼다는 거예요. 토항소 경문도 최치원이 쓴 글입니다. 뭐 하여튼 글은 되게 잘 썼고요. 근데 마지막에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상당히 이제 뛰어났다라는 것이 쭉 나오고 최치원의 이제 작품 중에 그 위에는 뭐 쭉 여러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야우중이라는 말 걸 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하고 나서 여러분이 좀 질문을 좀 하시면 제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이 추야우중이라는 시가 있는데 이게 최치원이 11살에 이제 당나라로 유학을 가요. 유학을 갔을 때 쓴 건데 이제 그냥 편의상 우리말로만 쓸게요. 한자로 쓰려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자, 가을바람에 외롭게 읊나니. 가을바람에 외롭게 읊는다는 거예요. 가을바람에 외로이 읊나니. 공자갈, 맹자갈 뭐 이렇게 했겠죠. 읊나니. 새로 소즘. 세상에 나를 알아주는 이 적구나. 쓰죠. 이 세로라는 것은 이제 원래 이 세상의 길인데 이걸 세상이라고 쓴 겁니다. 지음이라는 것은 이제 배가와 종자기 이야기죠. 배가와 종자기. 그러니까 배가가 검은 걸 연주할 때 종자기가 좋구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날 종자기가 죽어요. 그러니까 배가가 검은 굿줄 다 끊어버렸다는 거죠. 내 노래를 알아줄 사람이 없는데 검은 걸 연주하면 뭐 하느냐. 창의 삼경이라고 할 때 이 삼경은 밤 11시부터 새벽 1시예요. 그걸 가리키죠. 요때 이제 비가 내려. 그러니까 요 새벽에 특히 이제 비가 내리면 시를 쓰거나 이런 사람들은 아주 뭡니까 시가 잘 받죠. 이 시는 보통 낮에 쓰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거의 시인들은 밤, 특히 비 오고 이럴 때 많이 쓰죠. 비가 그러니까 창밖에는 새벽비가 내리는데 등전 말리심 등불 앞에 고향을 향한 마음이 말리를 달리네.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말리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향을 향하는 마음이 말리를 달렸다는 것은 이걸 이제 감정적 거리라고 그래요. 이거 말리심에다 좀 써놓으세요. 이거 잘못 제가 움직여갖고 이게 필기가 또 안 되네. 말리심은 감정적, 그러니까 말리라는 것은 실제 거리가 아니라 내가 느낌이라는 거죠. 말리. 그러니까 고향 말리도 마찬가지로 고향이 말리가 된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등불 앞에 고향을 향하는 마음이 말리를 달리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신라까지의 이야기를 좀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일단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하죠.